그래서 이제 시너리지 효과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고, 요즘에는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미국이 화폐를 찍어내고 새로운 대출 창출을 통해 끝없이 대외 적자를 메워 나가는 것을 말한다. 즉 화폐를 발행하면 화폐 가치에서 발행 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기축통화국 또는 국제 통화를 보유한 국가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이렇게 쓰이는데 사실 엄밀히 매치는 안 되죠. 이 시녀리지라는 거는 이제 예전 중세 근대 때 영주들이 이제 금에서 뭐 은에서 조금 잘라내 가지고 이렇게 취하는 실제 이제 주조세의 대가로 봤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뭐 달러를 마구 아까처럼 찍어내는 현상을 가지고 이제 시녀리지 이펙트다, 기축통화국의 화폐 주조 이익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딱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런 말을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또 다른 책에서 나왔는데, 기축통화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공짜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믿는 이들이 많으며, 그래서 이런 특별한 위치를 주조세라고 부를 때도 있다. 미국이 지금까지 계속 경상수지 적자를 냈다고 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재화 서비스를 그럼 공짜로 얻었을까? 당연히 절대 그렇지 않다. 이들은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다. 왜? 민간인은 어떻게 해요? 돈이 생기려면 빌려야 되잖아요. 그 아까 그렇게 들린 통화 중에 빌려야 되죠. 그 빚이 오르는 거죠. 그럼 미국 정부는 공짜로 얻었나? 만약 이 말이 수입품들을 공짜로 사들였다면 그건 맞다. 이건 맞아요. 왜? 정부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중앙은행이 통해서 그냥 은행에 돈 넣어주면 되잖아요. 또는 미국 정부는 아까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드렸죠. 양쪽 하나 보셨잖아요.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이 샀어요? 자기 걸 자기가 산 거예요? 그죠? 이거 국채. 요 MBS는 모기지 채권, 주택금융 채권이니까 이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거고 발행한 거고, 요 국채 2.5달러 이건 뭐예요? 정부 거잖아요. 정부 중앙은행에 팔았잖아요. 민간은행에 채권 판 게 아니고. 그럼 사실은 숫자만 늘어난 거지 민간의 부를 가져온 게 아니죠, 돈을. 그렇다면 이 얘기가 맞죠. 미국은 정부는 공짜로 산 거예요. 이게 화폐 발행 주조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네요. 이렇게 보면. 그죠? 네. 하지만 이건 미국 정부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모든 정부는 컴퓨터에 엔터키를 때리는 것만으로 구매를 행한다는 점에서 항상 공짜로 무언가를 얻는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겁나는 거지, 이렇게 했다가. 우리는 이제 미국같이 부자 나라, 뭐 소위 기축통화국이 아닌데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그냥 민간인들 통해서 발행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걷어가지고 뭐 재난지원금도 나눠주고 실업자 부재도 쓰고 그래야지,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이 바로 통화 발행해서 사주면 한국이 신용도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죠.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 해도 된다 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소수지만 있어요. 왜냐면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하고 유럽도 하고 캐나다도 하고 영국도 하고, 뭐 선진국에 되는 나라는 다 했거든요. 또 일본은 미국보다 한 5년 앞서서 해봤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일본이 기축통화국은 아니잖아요. 미국이지. 하여튼 근데 그거는 정부 어느 나라 경제력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게 꼭 기축통화국이다 아니다를 따질 필요가 없이 그 나라 경제가 그만큼 그걸 받침할 수 있는 신용도가 있냐, 그걸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돈 화폐 기원과 발전은 사실은 이게 무슨 서구의 아담 스미스나 뭐 최근에 스티글리츠 같은 경제학자들이 처음 한 얘기냐 하면 그건 아니고, 이미 2300년 전에 400년 전에 우리가 다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미 다 그때 얘기했다.
그걸 다시 얘기한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미 그 고대 그리스 시대에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BC 381년인가 태어났더라고요.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화폐가 이렇게 돌아가는, 돈과 화폐가 돌아가는 걸 하나 둘 셋 네 개로 구분했는데, C는 커머더티예요, 상품. M은 돈이에요, 머니. 1단계는 C와 C1, 상품 하나와 상품 1이 서로 맞교환하는 거. 근데 이때 이 사람도 안 거예요. 쌍방간 욕구 일치가 곤란하고 불편하다. 그래서 돈이 어쩔 수 없이 끼어들어서 그 자리에서 팔고 사고 맞바꾸거나 돈을 통해서, 아니면 잠시 유보했다가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돈이 있으면은 분리할 수 있죠. 내가 사뒀다가 나중에 팔 수도 있고 또 딴 사람한테 팔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화폐가 끼어들어서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판매와 구매를 시간과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착이란 책에서 상품의 사용 가치를 높여 인간 욕구를 충족시키는 아주 자연스러운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아니고 돈이 있어, 그 상품을 사, 그 다음에 이윤을 남겨서 다시 돈을 만들어요. 또는 뭐 잠시 쉬었다, 똑같은 건데 이렇게 된 건 이제 잠시 쉬었다가. 그래서 화폐를 매개로 상품을 구매하고 이윤을 붙여 상품을 다시 판매함으로써 화폐 자체를 늘리는 행위. 또 더 나아가서 직접 화폐에서 화폐의 새끼를 치는 행위. 돈 빌려주는 거죠. M이 M1이 되는 거. 이것도, 이건 동서양의 표현이 비슷해요. 우리도 이자라 그러죠. 새끼. 아리스토텔레스도 화폐의 새끼라고 표현했대요. 물론 제가 원전을 읽은 건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비자연적이며 특히 네 번째는 가장 혐오스러운 형태의 교환이다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대요. 윤리학에서 얘기했더라. 뭐 하여튼 그 당시에 이미 이게 있었다는 얘기죠. 2400년 전에 그리스 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안 좋아. 많이 들어본 얘기죠. 동양에서도 오랫동안 이자 받고 이런 거 안 쳐주죠. 근데 왜 다들 은행엔 취직하고 싶어 하는 거야? 양면성이 있어요. 이게 농업사회가 오래 있는 농업사회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지금과 같이 막 돈을 늘린다고 뭐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사람들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비치면 비참해지는. 되도록이면 동양에서도 산업공상이 왜 나왔겠어요? 상행위를 제일 하는 사람들을 제일 낮은 신분으로 친 게, 그거는 지가 스스로 알아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자가 새끼치는 거고, 상행위는 그냥 장소와 시간을 잠깐 바꿔가지고 돈을 만들어내는 행위다, 이렇게 여겼잖아요. 쟤는 직접적으로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일이 없이 소위 말하는 기생하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보고서 이걸 동양에서도 했듯이 서양 사회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현대 경제학자들 애덤 스미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의 기원도 다 여기서 원전이 나온 거다, 이런 얘기죠. 자기가 뭐 스스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요건 얘기는 안 하죠. 하여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불안, 가정경제나 폴리스와 같은 공동체에 유용한 물건들의 집적이기 때문이다. 화폐 총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교환을 하는 것은 가짜 종류의 부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부잣집의 노예가 되었다. 이런 말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에 이제 부채를 못 갚으면은 가서 노예가 되거나 뭐 가서 허드렛 일을 해주는 이런 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 다시 말아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짜 종류의 부의 세계에 살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도
조금 전통적인 게 금전 근육을 키운다 그러는데, 물론 이렇게 해서만 돈을 벌면 좋죠. 뭐 노동 소득을 통해서 또는 자기가 전문 지식을 통해 가지고 그 대가만 받고 돈을 벌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거 외에 지금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진짜는 이걸 잘해야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직도 뭐 저도 좀 그런 영향이 남아 있는 거죠. 이 강의 제목대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금전 근육이 별로 없는 거죠. 왠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특히 4번은 이렇게 해야 뭐 진짜로 돈 버는 것 같고 이런 사고가 있는데, 사실 이거 돈 버는데 진짜 도움 안 되는 거죠. 이쪽도 당연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걸 잘 금전 근육을 키우세요. 그러려면 돈을 빌리는 거를 터부시하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처음에 은행 생활할 때 그렇게 해서 몇 년 만에 빚 잔뜩 냈던 사람들 IMF 때 전부 망가진 걸 현장에서 젊어서 보니까 그때 많이 망가졌잖아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과거엔 이렇게 했단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빌리고 이런 거를 저도 좀 터부시했는데, 사실은 돈을 잘 빌려야 이 3, 4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또 뭐 필요하면 이것도 좀 해야지. 그죠? 제가 이중적이라 말씀드려요. 은행 들어가 가지고 거기 월급 많이 주니까 자기 자식이 은행 들어가는 건 다 좋아하면서 또 이런 건 또 좀 터부시해요, 사람들이. 제 말씀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은행 들어가서 열심히 일한 건 걔가 공부도 잘하고 자기 전문성이 있으니까 월급 높게 받는 거는, 그거는 뭐 굉장히 뭐 자랑해도 괜찮은 거고, 은행이 하는 일 자체는 왠지 좀 나쁜 일인 것 같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왜? 은행이 이자 받고 하니까 걔한테 높은 임금을 주는 거지. 무슨 뭐 걔가 뭐 얼마나 잘했다고 그렇게 은행원한테. 지금도 굉장히 고임금이던데 보니까. 얼마 전에 제 동료분 하나 아들이 신한은행 들어갔다 제 연봉이 얼마나 그랬더니 어우 신입직원이 뭐 엄청나던데, 중소기업이 한 두세 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엄청나잖아요. 그건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은행이 하는 일 자체는 아직도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이거로 생각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걔가 높은 임금을 받지. 뭐 얼마나 공부 잘했다고 받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뭐 반도 안 맞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금전 근육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번에는 이제 한두 시간? 한 번이나 두 번 더 해서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또 경제학자들이 아닌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 또는 인류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